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장편 소설 너에게 묻는다를 출간한 정용준 소설가와 함께합니다. 지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정용준 작가님, 저는 워낙 소설로 또 좋아하는 작가님이신데 또 이렇게 오늘 스튜디오에서 만나니까 새롭네요. 저도 굉장히 새롭습니다. 원래 이렇게 간단히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데 네, 지금 오늘 많은 수다 우리 카페인 분들과 나눠주실 거죠? 네. 네, 지금 너무 간단히 네, 오시는 길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북카페에는 이제 또 처음 오신 거잖아요. 네, 북카페는 처음 왔는데 저번에 제 책 밑줄과 생각에서 그 발제해서 그 이야기해 주신 거 들어서 네. 굉장히 저는 일방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아, 일방적으로 좋아하셨군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쌍방이었어요. 아, 쌍방이었으면 이제 쌍방으로 믿고 네. 이제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많은 카페인님들 정영준 작가님 기다리고 계셨고요. 그리고 미리 또 너에게 묻는다 읽으려던 차에 오늘 나오신다 그래서 정말 지금 설렘으로 기다리신다 하시는 카페인님 사연도 앞서 소개를 했습니다. 네, 이 책 내시고 많은 분들, 독자분들 직접 마주하셨죠? 네, 현재도 계속 계획 중이시고? 네, 몇 번 만나는 자리도 있었고, 네. 뭐 읽고 감상 남겨주신 것도 받고 그랬어요. 이 책을 많이 내셨는데요. 소설집도 그렇고 또 장편 소설, 짧은 소설집 그리고 산문집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책 내고 났을 때의 어떤 감정 상태, 마음가짐 같은 것이 책마다 좀 다르기도 할 것 같아요. 책마다 많이 다르죠. 일단 저는 책을 쓰기 전에, 책을 출간하기 전에 소설을 쓸 때는 굉장히 좀 상태가 좋은 편이에요. 상태가 좋다고요? 소설을 쓸 네, 때? 소설을 쓸 때는 그냥 정말 이게 저에게만 속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한 시절 그 인물들하고 함께 사니까 네. 좋은데 책으로 출간되면 약간 좀 울적한 편인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더 이상 나만의 것은 아니고 또 책이 독자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기대하는 거에도 미쳐야 되고 역할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대부분 출간하면 좀 울적한 마음을 갖고는 있는데 특히 이번 소설 같은 경우는 울적한 마음이라기보다도 좀 후련한 마음이 좀 컸어요. 후련한 마음이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 또 앞으로 읽게 되신 분들은 알겠지만 책 안에 좀 들어와 있는 내용이 좀 어둡고 좀 힘든 이야기인데 네. 제가 이것을 쓰고 싶었다라는 느낌보다도 써야 할 것 같은 부채감을 아주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써서 출간하게 된 것에서 제가 좀 후련함과 이제 안도감 같은 것도 느끼고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질문과 그 어떤 무게였던 거죠. 그렇죠. 품고 그러니까 뭐 누구보다 뭐 윤고은 소설가님도 잘 아실 텐데 그 소설가가 소설을 쓰고 싶다라는 기분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호기심 때문에 이거 한번 써볼까라는 것도 있고 네. 굉장히 또 강렬한 욕망으로 쓰고 싶은 것도 있고 때로는 어떤 써야 할 것 같은 어떤 그런 주제 같은 게 내 아이가 온 것도 있는데 어떤 소설들은 쓰고 싶지 않고 자꾸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저에게 와서 네. 써달라고 하는 그런 느낌도 종종 받거든요. 그럴 때면 계속 모른 척하고 그러다가 제가 어떤 책에서는 그런 느낌을 자기 이야기를 써달라고 부탁하는 소설 거지가 찾아온다라고 네. 그 표현한 것도 봤어요. 근데 그 거지가 계속 써달라고 찾아오다가 끝까지 안 쓰면 체념하고 다른 작가에게 간다라는 이런 그 실비 제르망의 페르소나주라는 네. 책에 있는데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작가에게 가주길 바라는 마음과 그래도 내가 써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6년, 7년 하다가 네. 그러면 한번 써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쓴 소설이어서 어떤 이 책이 어떻게 읽히는지 상관없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어떤 의미도 있었고 또 저 자신에게도 어떤 한
고비를 넘은 그런 기분입니다. 어떤 마음이었는지 너무 짐작되는 말씀을 지금 해주셨고요. 이번에 이 장편 소설 너에게 묻는다, 그러니까 아동학대를 다룬 작품인데요. 이렇게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서혜진 님이 정용준 작가님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주셨습니다. 서혜진 님 반갑습니다. 박주영 님도 정용준 작가님 반가워요 하셨고요. 그리고 9110 쓰시는 카페인님 환영합니다 작가님. 서효인 시인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친구분이라고, 하지만 공부는 서효인 시인님보다 못하셨다고 오늘 잘 들을게요. 이렇게 지금. 서효인 시인이 자랑할 건 저거밖에 없어요. 자기가 나보다 조금 공부 잘했다는 거. 그거 하나. 그래도 네. 그렇게 우월하게 잘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남들이 볼 땐 다 비슷한. 중위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위권이요. 중위권 안에서의 싸움 같은 건데. 네. 중위권 안에서의 싸움을 치열하게 하셨고, 오늘 또 정용진 작가님 또 이렇게 한 문장으로 바로 서효인 시인의 그 말을 또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시네요. 우리 북카페에 고정으로 또 나오셔서 시를 소개를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지금 그 자리에 앉으셔서 어느 시기에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소개를 해주셔서 많은 카페인들이. 서효인 시인이 여기에서 고정인 적도 있었어요? 네. 성공했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출판사를 차리시면서 개업해서 나가신 분이셨죠. 오늘 이 너에게 묻는다를 들고 오셨는데, 이 책으로 사실 책을 많은 분들이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읽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책을 덮고 나면 이건 진짜 왜 우리가 소설을 읽어야 하는가, 어떤 소설을 요약본으로 읽는 것이 왜 의미 없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딱 보여주는 그런 사례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참 좋은데 사실은 이 아동학대의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문제잖아요. 네. 이게 익숙한 것이 저에게는 늘 불편했어요. 아동학대가 익숙하다라고 하는 거는 자꾸 반복된다는 뜻이고, 그쵸. 그 그 반복되는 것을 또 사람들은 계속 알고 있다는 건데, 너무 익숙하면 그 닳게 되고 지겨워지잖아요. 이 지겨워진다는 느낌이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 우리 모두가 다 분노하고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은 채 그냥 우리에게 익숙해지기만 하는 것에 대한 좀 공포심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뭐 이야기를 쓰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이 뻔한 이야기를 쓰는 것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이 사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야기의 어떤 새로움에 대한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방금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점, 소설이 잘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어떤 실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로 늘 생각했거든요. 네. 우리가 그 사람은 슬프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진술 하나를 소설은 그 사람에 관하여서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또 그 사람이 슬픔을 겪는 그 전후 사정, 네.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가난해서 슬프다지만 그 가난의 모양이나 재질이 사람마다 다 달라서 그 사람이 슬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야기와 그 인물의 입장에서 읽고 나면 느끼거든요. 그 느낌이 우리에게 불편함, 때로는 슬픔, 때로는 눈물까지 나는 건 몰랐던 것을 알아서가 아니라 네. 알고 있는데 그럴 줄은 몰랐다라는 것에 가깝거든요. 어찌 보면 무의식적으로 외면한 적도 있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에게는 아동학대라고 하는 부분이 점점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좀 저에겐 좀 절실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그렇지만 또 아동학대가 나쁘다, 가해자는 나쁘다, 아동학대하는 부모는 나쁘다, 이런 뻔한 진술은 하고 싶었지 않고, 그것도 네. 사실도 아니고 제가 생각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 양가적이고 그 모순이 가득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전히 사랑이라고 하는 그게 또 거짓도 아니거든요. 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가해를 하고 또 피해를 받는 이 모든 부분을 그냥 이게 허위라고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저에게도 복잡한 마음을 갖고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보면 학대가 아니라 훈계였어라고도 주장하는 인물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딱 납작하게 이건 어떤 거고 저떤 거고 이렇게 딱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책을 보면 많이 느끼게 되고, 사실 주인공 그 유희진 인물 설정에서부터 어찌 보면 작가님이 고민하셨던 부분들을 좀 많이 반영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이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람이잖아요. 어찌 보면 탐사 프로그램 진실
진실의 탐구의 작가 스크립터인데 여기도 보면 나온단 말이죠. 이 유희진이 이 인터뷰나 이 취재 과정에서 스스로 점점 통제력을 약간 상실할 것처럼 어떤 말이 나올 때마다 그 망치로 고무망치로 무릎 쳤을 때 조건반사 하듯이 이상하게 반응하게 되는 그런 구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독자가 뭐지 왜 이럴까 하면서 보게 되는데 이를테면 뭐 한사모라는 인물이 내 새끼들 난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뭔가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움찔하고 진찰용 고무망치로 무릎을 때릴 때 발 튀어나가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조건반사 같은 그런 그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 인물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중간중간 황 PD라든지 이 방송, 이 제작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말들 나오잖아요. 너무 밋밋하니까 좀 더 끌어낼 수 있는 거 이런 거 넣자. 뭐 이거는 뭐 흐름이 어떻고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이 괴리감이라고 하는 게 알면서 또 낯선 것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가님이 이게 방송 프로그램 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 인물의 직업군에 넣으신 것도 좀 그런 선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이 글을 쓰기 어려우면서 써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그 이야기를 갖고 있는 자들, 또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 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누구보다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 모습 같은 것도 중요했어요. 저 자신이 평생 소설을 평생이 아니죠. 평생 쓰고 싶긴 하지만 그동안에 써오는 과정 중에 이런저러한 소설들을 써왔고 그 네. 안에 이런저런 모양의 사람들이 상실감이나 어려움을 써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제가 정말 어떤 의미로 보면 정말 그 인물의 편을 들었는가 또 정말 그 인물을 이해한 것인가라고 하는 자기 모습에 많이 빠질 때가 있었어요. 심지어 작가로서 가끔 이런 기회 또 독자를 만날 기회나 기자님과 대화할 때 제가 막 그것에 관하여서 충분히 잘 아는 어떤 인문학자처럼 막 굴었던 것들이 때로는 스스로 괴롭기도 했고 네. 그래서 유희진의 그 입장은 전혀 모르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돼도 투사가 되는 인물이 아니라 너무 그러한 문제의식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누구보다 이 부분을 잘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도 자기 모순과 자기 모순을 뚫고서라도 닫고 싶어하는 그런 좀 복잡한 마음을 다루고 싶은 네. 생각에 이 방송과 그렇지만 또 유희진의 마음하고 또 황 PD의 마음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말들은 되게 잔인하면서도 너무 솔직하죠. 솔직한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작한 입장에서 이제 그런 제작하는 말들이 나오는 것인데 이 그렇죠. 부분 너무 밋밋하잖아. 근데 그렇죠. 이제 이 독자 입장에서는 이 유희진의 마음을 좀 붙잡고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초반부터 그쵸 일상인데 깜짝깜짝 놀라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나란히 있으니까 맞아요. 책 안에. 그렇지만 저는 황 PD는 아주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실제로 우리가 이 마이크 뒤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이고 그렇죠. 그 보여지는 그 뒤편에서 우리가 하는 고민인데 네. 그래서 황 PD의 그런 프로그램 뒤에서 하는 이야기가 독자에게 바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짜증이 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싶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만연한 사실이라는 것이 더 고민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맞아요. 자, 오늘 정용준 작가와 함께 장편소설 너에게 묻는다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음악을 먼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곡해 오신 거 첫 번째 곡 어떤 건가요? 네, 곽진원 가수의 자유롭게라는 곡인데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너무 좋아하는 곡이고 제가 글 쓸 때 대부분 이제 집중하려면 그 가사가 없는 걸 많이 듣는데 네. 그 직전까지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자주 듣는 가수가 곽진원 가수의 노래인데 특히 자유롭게라는 곡이 좋아서 제가 뭔가 써달라고 할 때 특별히 쓸 게 없으면 자유롭게 사세요라고 써주거든요. 그리고 그 느낌을 가장 잘 살려주는 곡이에요. 진짜 좋아하는 곡. 가사가 없는 구간에 가기 전까지 있는 가사인 거네요. 네. 그렇죠? 이 곡 듣고 가시죠. 너에게 묻는다를 품고 오신 정용준 소설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박진영 님이요. 작가님 반갑습니다. 내가 말하고 있잖아를 읽고 눈물 흘린 독자예요. 네. 반갑습니다.
어. 저도 이게 지금 그 읽고 있거든요. 저도 눈물이 글썽글썽하게 되네요. 이 내가 말하고 있잖아가 이번 책 너에게 묻는다 이전에 짧은 소설집도 있었고 산문집도 있었는데 장편 소설로는 그 바로 이전 네, 책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있잖아 저도 너무 인상적으로 읽었던 소설이었는데 그 세계에서도 이제 작가님이 그 항상 언어의 어떤 한계와 가능성 다 고민하게끔 만드는 이야기들을 쓰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소설의 끝과 이제 이번 소설의 시작을 딱 이렇게 다시 또 이어서 아무래도 장편의 호흡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이어서 읽다 보니까 뭐 줄거리를 다 전달을 못해도 이번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 유해진과 유해진의 이제 엄마 나오는 그 부분에서 언어가 또 이렇게 조립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또 전 인상적으로 연결돼서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저는 언어에 대한 관심은 뭐 일부러 사실은 이제 그걸 제가 너무 많이 썼다는 스스로 인식이 있어서 그걸 안 쓰고 싶은데 저희가 갖고 있는 뭐 비유랄지 네. 무의식적인 상징 같은 걸 하면 언어적인 것들은 항상 그 스스로도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쓰고 나니까 나중에 이런 게 결국 또 이렇게 써지게 됐네. 맞춰지는 거. 발견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퍼즐 조각을 줍게 돼서 독자로서는 특히 작가님 소설을 계속 따라 읽은 독자로서는 너무나 이상한 짜릿함과 그 뭉클함이 좀 있기도 했었고요. 신수아님은 너에게 묻는다. 너에게 물으면 나는 대답해야 하는군요. 그 나가 우리 모두고요. 정용준 작가님 쓰시면서도 힘드셨을 텐데 그 부담감 견디고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아까 작가님이 소설 쓸 땐 상태가 좋다라고 얘기하시긴 했지만 그 상태 좋음 안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허탈감이 없는 상태잖아요. 충만하게 내가 이 세계를 독점하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세계일 때 그때가 어떤 감정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사실 이번 이야기 자체가 여기 나온 인물들이 하는 말들 이런 걸 뒤따라 읽으면서 독자로서 너무 실감이 많이 돼서 마음이 괴롭기도 했는데 작가님 먼저 그 세계에 혼자 있었을 작가님은 어떻게 쓰셨지라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거든요. 쓸 때 그 이런 어떤 어려운 부분들 좀 불편한 어떤 묘사들 그리고 좀 괴로운 장면들을 쓰는 네. 그 자체는 뭔가 이렇게 막 통증이 느껴진다거나 답답하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이미 이 소설 안에서는 허구지만 작가가 갖고 있는 여러 진실, 작가가 갖고 있는 여러 개인적 감정들이 이 인물 저 인물에게 녹아들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부분들 뭐 가령 뭐 토기장이 비유랄지 그리고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을 객관적으로 학대하지만 그것을 스스로 정당화하는 논리, 합리화하는 논리 이런 부분들을 써갈 때는 굉장히 그 마음이 제 마음이 섞여서 들어가서 네. 실제로 막 화도 막 나고 그리고 쓰는 괴롭기도 동안. 하고 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근데 이게 끝나고 나면 제 안에 어떤 것들을 이 소설이 가져간 것 같아요. 가져가서 좀 그 열로 말하면 한 1, 2도 정도 이 소설에 들어간 것 같아서 네. 열은 좀 내려간 것 같고 근데 그만큼 빠져나간 것 때문에 좀 허탈한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소설에서 좀 초반부부터 굉장히 몰입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이제 토기장이와 그릇 비유잖아요. 그 얘기 살짝 어떤 맥락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지 좀 전달을 해주신다면서. 저는 사람들이 자기 행동을 정당하고 합리화하는 것에 좀 관심이 많아요. 네. 저 자신도 어릴 때부터 거의 본능인 것 같아요. 언어를 가진 존재가 다 그 핑계를 대고 또 거짓을 짓고 남의 탓을 하고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네. 그런데 합리화와 정당화는 그냥 우기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자기 논리가 있고 그 논리는 어딘가에 배운 거거든요. 네.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가 물려받은 걸 수도 있고 전 그것을 뭐 거창하게 말하면 뭐 집단 무식이라 할 수도 있고 신념일 수도 있는데 네. 우리 부모가 특히 무엇인가를 학대하는 존재 하지만 자기 자신이 학대한다라고 믿지 않는 권위자들 때로는 선생 때로는 부모들이 갖고 있는 그 논리가 어디에서 나왔을까를 네. 많이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자기도 괴로울 텐데
정말 자기 아이잖아요. 그쵸. 자기 아이가 괴로움을 겪고 눈물 흘리고 고통을 보는 것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이코패스 부모같이 그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실제로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너한테 이러는 거야.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저도 부모지만 가끔 제 자신이 괴로울 때가 아이를 혼낼 때가 있는데 겉으로는 너가 이러이러한 것을 안 하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어겼으니까 아빠가 화가 난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제 마음 깊숙한 곳을 바라보면 제가 그날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실은 그걸 부모도 알아요. 네. 알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에게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기거나 논리를 가하는 건데,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 중 하나가 그 토기장의 비유가 생각이 난 거예요. 토기장의 비유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신이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인 인간을, 그 관계를 설명할 때 네. 나는 토기장이다, 내가 너희를 빚었다, 만들었다, 이게 창조자인데 토기는 또 동시에 생물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때로는 그 토기가 토기 자체는 사물이면서 생물의 마음으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나는 다른 토기보다 멋있지가 않아요? 라고 말할 때 순간적으로 토기장이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토기장인데 네. 내가 토기를 마음대로 말할 권한이 없느냐. 내가 내 마음이다 라고 말하는 그 장면이 언제나 이상했어요. 저는 그게 때로는 굉장히 생물처럼 대하다가 네. 때로는 갑자기 사물처럼 대하는 마음이 모든 어른들, 또 모든 상급자들, 네. 또 모든 존재에게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기 근거가 저는 소유라고 생각해요. 이게 내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부모가 나쁜 결정을 할 때가 있잖아요. 뭐 자신의 삶이 괴로워서 죽고 싶은 마음 알겠는데 굳이 아이까지 죽이고 자기가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 메커니즘을 생각해요. 자기의 것이고, 또 바꿔 말하면 나 말고는 너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을 거라는 그 오만함. 그래서 그러한 심리를 파고들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영향을 받았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그 좀 더 높은 어떤 층위의 사상 같은 것들이 여기에 맞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가 들어온 거예요. 네, 지금 얘기 들으시면서 많은 카페인님들이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진수정님은요, 정용준 작가님 말씀 들으니 소설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구나라는 거 새삼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슬프다라는 말을 한 권의 소설로 풀어주시는 작가님들 존경합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이 페이지 넘겨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조금 더 근본적인 층위에 뭐가 있었는가까지 이야기 스토리에 같이 얽혀서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줄에 이를테면 뉴스 기사로 우리가 뭐 영상이든 지면이든 그렇게 어떤 사건을 접할 때와는 사실 마음을 들이게 되는 경로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져나오는 경로도 다를 수 있고, 소설은. 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뉴스하고 소설이 가장 큰 차이가, 뉴스는 결과하고 우리가 이해할 만한 원인을 얘기해 주거든요. 네. 어떤 결과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원인 때문에. 그런데 소설은 인과만 찾는 게 아니라 진짜 이유까지 찾잖아요. 그쵸. 아까 제가 인과로 따지고 보면 방을 치우기로 했는데 너가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혼내는 거야가 인과지만 네. 진짜 이유는 사실 나 자신이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에서 평소라면 넘어갈 수 있을 부분을 가지고 그쵸. 내 나약함으로 화를 낸 건데 그게 진짜 이유인데, 소설은 우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단순한 그 메커니즘과 인과를 작가가 속고 싶어 하지 않고 네. 그것에서 멈추고 싶어 하지 않아서 인물의 실존으로도 들어가고 인물의 마음으로도 들어가고, 그래서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은 말까지 탐사하죠. 하려던 말, 하고 싶었던 말, 하지만 끝끝내 못했던 말까지 작가는 그 인물의 언어를 줘가지고 독자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설을 읽고 복잡한 마음을 갖는 건 시원하게 알아서가 아니라 복잡하게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복잡하게 알기 때문에.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
잊기도 힘들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무엇인가요? 최근 제가 굉장히 즐겨 듣고 있는 그 밴드가 87댄스라고 하는 그 그룹인데요. 이 그룹의 곡을 요즘 계속 틀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에 기분 좋아요. 이 노래를 들으면 아이보이 듣고 싶어요. 아이보이는 작업하실 때 틀어주시나요? 아니면 주로 밤에 놀 때. 밤에 놀 때. 밤에 놀 때 우리가 네. 뭐 작가라고 노트북 앞에 앉아 있으면 그게 다 작업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노트북에만 앞에 앉아 있자고 다 작업하는 거 아니다. 물론 그렇죠. 이렇게 화면은 띄워놨지만 나머지 온갖 쓸데없는 그 창들 네. 그 사이에 자주 듣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악 듣고 가시죠. 윤고원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논북스에서 출간된 장편소설 너에게 묻는다를 품고 오신 정용준 소설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차정화 님이 알면서도 이해하면서도 육아교육 너무나 힘이 드는데 정용준 작가님의 말씀 와닿아요. 생각에 잠기는 자유로운 시간이 되네요.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또 그 방송을 통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또 우리 카페인 분들과 이렇게 말로 소통되는 느낌, 이것도 좀 좋죠. 네, 너무 좋으면서도 벅차네요. 벅차서 바로바로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셔서 그리고 읽으면서 그렇게 또 보셨구나.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혜연님은 성경의 토기장의 비유에 대한 작가님의 질문 너무 좋습니다.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어요 하셨어요. 작가님이 지금 우리 카페인분들께 던진 질문 또 마음에 품고 계속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류수련님은 정용준 작가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부모로서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많네요. 책 읽어봐야겠어요 하셨습니다. 네, 사실 저도 제가 아이로만 살 때 마음에 훨씬 분노가 많았던 것 같은데 저 자신이 부모가 되면서 더 복잡한 분노가 생겼어요. 자기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쵸. 부끄러움 그런 지점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 소설에서 아이 입장, 어른의 입장을 그 사이에 있는 그 복잡함, 네. 그 답답함 네. 같은 것들을 더 제가 주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소설에서 이 유희진이라고 하는 이제 주인공 얘기를 했었는데 이 유희진과 그리고 이 장선기라고 하는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서로 그 긴장감 있게 서로를 관찰하기도 하고 휘말기도 하면서 이 책이 진행이 되는데 그 긴장감이 후반부로 갈수록 너무 치솟아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쓰셨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장선기라는 인물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장선기는 이 법은 어찌 보면 조립된 인간 같은 거다라고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구절 나오더라고요. 법은 법이 아니라 사람일 수 있다. 경찰의 발, 변호사의 입, 검사의 손, 판사의 머리 이렇게 조립된 인간이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이 인물 장선기. 어떤 고민하셨어요? 장선기의 이 질문은 우리가 각각 그 개개인의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비극들이 있는데 그 비극들을 공정하게 처리해 준다라고 하는 이 세계의 질서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요즘에 우리는 시대가 좀 어려워져서 그런지 시시비비를 많이 따지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르는 그건 법대로 하자라고 가정 문제도 그렇고 뭐 금전 문제도 그렇고 결국 다 법으로 가는데 문제는 그 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 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막연하게 믿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뭐 이런저런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 결국 판사가 결정하는 건데 네. 그 판사가 삶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죠. 그 판사가 인문학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실제로 네. 우리가 그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아주 작은 것은 크게 보고 아주 큰 것은 작게 처리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봐왔을 때 우리가 막연하게 이 세계는 그래도 정의가 있을 거고 내 개인의 문제도 높은 사람에게 맡기면 해결될 거야라는 것을 그 막연함을 장선기는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선기도 알고 유희진도 알고 있는 거는 사적 제재는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책은 결코 아니에요. 그게 결코 아닌데 다만 인간이 사적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 그 개인의 그 비극성, 네. 그 답답함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쵸. 그 답답함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고,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이제 공정하게 그 절차에 따라서 법적인 처벌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품고 뭔가 실종되기 시작하는 것을 이제 추적한단 말이죠. 어찌 보면 추적하고 싶지 않았는데도 결국에는 휘말리게 되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사적 제재에 대한 얘기가 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등장하기도 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사적 제재는 고민 끝에 결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소설에서 이 픽션의 세계에서만큼은 장성기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네. 예전에 봤었던 그 박찬욱 감독의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에서 거기 나와 있는 자기 그 딸이 실종된 다음에 이게 유괴된 다음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네. 그 유괴 범이 이제 신하균인데 그 신하균의 삶을 추적해서 봤더니 거기 송강호로 나온 아빠도 알아요. 이 아기도 없었고 그리고 착하다는 것도 알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너 착한 거 안다 하면서도 복수를 하거든요. 그 마음 같은 거였어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인간은 다 이게 잘못인지도 알고 이 방법이 옳지 않은 것도 알지만 그 개개인의 삶에서 어쩔 수밖에 없는 그 지점을 두둔하고 옹호하는 서사가 아니라 네.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조건이란 게 있을 수밖에 없나. 그 지점을 저희가 좀 묻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찌할 수 없는 그 지점을 어찌 보면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유희진이라든지 장선기라든지 여러 인물들 이 대화를 주고받는 그 과정에서 너무나 치밀하게 드러난 것 같아요. 작가님이 쓰시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하면서 여러 자아가 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작가님의 그 세계 안에서 창조된 인물들이니까 뭔가 예상과 좀 다르게 흘러간 지점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인물들이 막 이렇게 말을 항변하듯이 하고 할 때 모든 것을 그래도 완벽하게 좀 통제하시는 편이신지 아니면 작가님도 아니에요. 쓰시면서 그렇지 않아서 중간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원래는 이 제목이 너에게 묻는다가 아니라 나의 대답이었거든요. 저에게는 이 소설을 쓸 때 명확하게 이 문제에 대한 완결된 입장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계를 대변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한 인물 나의 대답을 하자라고 했는데 중간부터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입장을 고정하지 않으면 사실 더 쓰기가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소설은. 그렇죠. 그래서 힘들었지만 저는 그것이 함부로 이렇게 오물이거나 함부로 통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네. 혼란함을 안고 혼란함의 내용을 그냥 각각의 진술로 그냥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의 대답이 달라진 건 아니지만 네. 이 대답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대답을 유도하는 느낌으로 너에게 묻는다라는 개념으로 제가 마음을 바꾸니까 조금 이야기가 조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소설을 쓰시기 전이나 뭐 쓰던 중에도 보게 되는 뭐 한 줄의 기사들, 어떤 사건들 그 볼 때의 마음도 소설을 시작하기 전과는 조금은 달랐을 것 같고요. 너무 달랐죠. 그리고 써가는 과정 중에 더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그래서 저는 소설에서 만약에 독자들이 제 소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장르의 내러티브물에서 잔인함과 끔찍함을 느끼셨다면 그것보다 현실은 몇 배나 더 끔찍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쓰는 사람이 자기의 기준에서 온 힘을 다해서 위약을 부려가면서 이건 진짜 이런 사람도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모든 끔찍한 상상력을 현실은 가뿐히 능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힘들었죠. 제가 도리어 축소할 수밖에 없었던 거. 더 이렇게 이거는 아무리 현실이지만 그럴 수 없다. 적어도 내가 언어를 다루는 사람에서 이걸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네. 하는 게 그 쓰기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알면 알수록 더 괴로운 게 분명히 있어서 그런 지점이
좀 마음이 차가워지고 무거워지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귀적으로도 가닿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 실제 현실에 많이 있군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적 그러니까 이 자기적이란 말이 음. 저는 가끔씩 이제 무슨 이상한 이 사건이 일어나면 소설 쓰고 있나면서 믿지 않는 그 있죠. 소설을 예. 폄하하는. 근데 소설 막상 써보니까 소설은 현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저도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온갖 것들을 아름다움도 그렇고요. 아름다움도 제가 아무리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끌어서 아름답게 해보려고 해도 이 삶에 스며 있는 이 수없이 많은 인간의 아름다움을 절대 담을 수도 없고 그 반대로 네. 그 끔찍함과 그 추악함도 그러니까 쓰고 나서도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단 말이야 라고 할 정도로 현실은 참혹해서 참 쓰면 쓸수록 이 인생이란 뭘까 인간이란 뭘까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8405 쓰시는 카페이님, 당장 읽고 싶어요. 소설을 소개한다기보다 작가님의 삶의 지향이 묻어나는 말씀에 반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사연이 모니터에 떠 있는데 딱 떠오를 때마다 정윤 작가님이 사연을 너무 그윽하게 이렇게 탐구하듯이 보시는 게 느껴져요. 옆에서 볼 때. 그러면 이런 기회가 별로 없죠. 맞아요. 우리가 글은 쓰고 독자가 어딘가에 독자는 있다는 걸 알지만 뭐 제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독자들의 반응을 가끔씩 이렇게 낭독회 같은 걸 하더라도 독자님들은 샤이하게 앉아있다가 나가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걸 잘 모르는데 이렇게 마음에 있는 말들을 해주시니까 기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나라님은요. 소설 속 인물을 통해서 법대로 하지 않은 말의 함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네요. 개인의 상황이나 비극을 법의 존재가 공정하게 해결할 수 없을 때도 상당히 많다는 것 동의하게 됩니다.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사실 느끼고 있는 그 문제, 어찌 보면 좀 고질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기도 해요. 이 또한. 맞아요.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꿈꾸는 이 세계는 우리가 법이 공정해져서 사람들을 잘 이렇게 해주는 그렇게 이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보다 네.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인식의 문제, 개개인의 문제는 개개인의 관계 안에서의 정의가 있잖아요. 그쵸. 남들이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들은 맞아요. 자기들끼리 알거든요.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신뢰가 있는 사회가 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삶이에요.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음악을 또 한 곡 듣고 갈게요.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그 이소라 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아요. 이건 제가 진짜 이소라 가수 좋아하는데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술가로 좋아해요. 정말 너무 끝내주는 가수고 동의합니다. 모두가 이소라 님의 이 노래에 빚지는 삶을 살고 있다 저는 생각하는데 네. 어째서인지 이 곡을 9집 앨범의 선공개곡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은 9집 앨범을 준비하셨다가 네. 그 후로 지금 9년째 앨범을 안 내고 계세요. 그 마음 다 알 수 없고 분명히 복잡하시겠지만 네. 힘을 내셔라.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마음을 꼭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선곡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초대 손님 정용준 소설가고요. 장편 소설 너에게 묻는다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북카페 에디션 어떤 거 그려주실지 정하셨어요? 저는 하마를 그리겠습니다. 하마? 네, 왜 하마인가요? 하마는 처음인데? 네. 그러니까 하마를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하마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강아지나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그 좋아함은 좀 다른 것 같고 네. 저에게 하마는 늘 좀 신비롭고 하마만 생각하면 늘 언제나 좀 멍해져요. 어떻게 저런 생물체가 있을까? 네. 그래서 예전에 그 대학교 다닐 때 막 마음 답답하고 그러면 저희가 광주광역시에서 살았는데 그때 우치동물원이라고 하는 작은 동물원에 하마 만나러 또 자주 가고 그랬어요. 하마만 생각하면 마음이 멍해진다고 하시는 이게 애정이 너무 느껴져요. 신기해요. 하마를 직접 보면 아실 텐데 네. 너무 이상하게 생겼고 근데 낯설게 생긴 동물들은 많잖아요. 근데 하마가 특별히 저는 좀 이상해요. 보면 볼수록
익숙해지지가 않은 근데 또 이렇게 캐릭터로 만들면 또 귀엽기도 하고. 그렇죠. 이 자리에 오신 초대 손님들 북카페 에디션에 이제 동물을 그려주신 적이 종종 있거든요. 뭐 말 등장한 적 있고 그리고 뭐 강아지 등장한 적 있는데 다 사실상 그 이유를 따져보면 좋아서였던 거거든요. 멋있다, 좋다 이거였는데 하마는 또 처음입니다. 오늘 정용준 작가님을 멍해지게 만들 만큼 매력적인 하마 북카페 에디션으로 오늘 사연 주신 분들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님, 얼른 이 책 읽고 다른 분들께 추천해야겠어요. 힘드셨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좋은 책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가입까지 하고 이 반디 어플 처음 글 올리신다고요. 아유, 회원가입하는 게 세상에서 얼마나 힘든지 제가 잘 아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하는 수고를 감당하고서라도 지금 글 남기고 싶으셨던 거예요.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장자유님은 정용준 작가님 뭔가 한 1박 2일쯤 이야기 듣고 싶어져요. 저도 1박 2일쯤 이야기하고 싶네요. 네. 이 책으로 또 독자분들 만나는 자리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네, 몇 번 계획된 것들이 있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열심히 말할 생각이에요. 네, 그런 자리에서 또 만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0675 쓰시는 카페인님, 부안의 노을숲 캠핑장 하고 계신데요. 하마 동상이라도 들여놔야겠네요. 꼭 한번 와주세요. 네. 하마 동상 진짜 만드시면 가겠습니다. 진짜요? 하마 동상? 네, 확인하시고 그날 꼭 가셔서 우리 그러면 0675 쓰시는 카페인이면 카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딱 그때 거기서 시작됐구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나라님, 나의 대답이었던 소설 제목이 너에게 묻는다로 바뀌면서 이야기가 훨씬 넓고 깊게 확장되었을 것 같아요. 쓰는 과정에서 오히려 축소하실 만큼 괴롭고 어려운 현실이 있다는 마음 서늘해져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끔찍함과 추악함만 소설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도 똑같이 그렇다는 거 위안이 돼요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사는 게 힘들어서 되게 그런 부분들 많이 보지만 정말 인간과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거 맞는 것 같고 제가 이 책을 쓸 때 처음에 제가 어릴 때의 모든 아이들은 다 뭐 슬픔이 있으니까. 네. 근데 제가 부모가 되면서 더 복잡하게 슬프고 화났던 건 아이들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였어요. 이 아름다운 아이들에게 늘 감동하면서 왜 이렇게밖에 내가 할 수 없나라는 그 복잡함이랄까. 그쵸. 그래서 일견 아름다운 사람, 아름답지 않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다 뒤섞여 있는데 가급적 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움 쪽에 그 지점이 좀 더 많이 부각되면서 그렇게 보여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변에는 깔려 있어요. 소설에서 느끼기 어려우시겠지만. 소설에서도 왜 느끼기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지점을 쓸 수 있는 네. 장면이나 상황이 좀 적어서 그게 좀 괴로웠어요. 아무리 소설이라지만 이 세계의 실존을 왜곡할 수는 없었어요. 이 소설을 쓰면서. 어떤 얘기인지 알 것 제가 같습니다. 고민했던 그 이야기에는 아름다움이 많지 않았어요. 자, 많은 카페인들이 사연 주시고 계신데 작가님 또 학교에서 또 이 학생들 가르치고 계시기도 하시잖아요. 소설 언제 어떻게 쓰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활발하게 계속 책 작업을 하신데. 일단 학교에서 학생들을 좀 만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문예창작학과에서 네. 그 친구들을 만나는 게 글쓰기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는 그 학생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소설에 관한 이야기고 도리어 저는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껏 하고 싶은데 할 데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네. 친구들 동창들 가끔 만나면 주식 이야기나 하고 부동산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이번에 어떤 이야기를 봤는데 너무 좋았어. 이 장면 너무 아름다웠어라는 말을 학생들을 만나면 마음껏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거의 모든 말이 사실은 제가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글 쓰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저에게는 아직까지는 일처럼 느껴지는 것보다 스스로에게 챌린지 같은 느낌으로 좋고 그리고 물리적으로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또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밤을 기다리죠. 밤을 기다리면 이제 아이들이 고온이 잠들면 열리는 그 한두 시간 우리가 모든 육아를 해보실
분들은 다 알잖아요. 다들 그쵸. 간절히 그 시간을 기다리는. 어떤 분들은 그쵸. 그때 맥주 한 캔 따고 맥주 마시는 분도 있는 것처럼 저는 그때 이제 주섬주섬 책상을 정리하고 이제 뭘 읽을까, 뭘 쓸까라는 시간은 그래서 소설 쓸 시간은 언제나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바빠더라도 제가 게을러서 못하는 거지. 내가 기다리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책 선물 받으실 분 8405 쓰시는 카페인님, 신수아님, 그리고 9110 쓰시는 카페인님 세 분이고요.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선물방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주소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 이제 마무리해야 돼요. 와, 진짜 빨리 지나가네요. 그렇죠. 다음에 또 나와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불러주시면 언제든 오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 벤 플랫의 곡 준비했습니다. Grow as we go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